단풍이 굉장히 평년에 비해서 아름답다는 생각 드시죠? 아직도 뭐 단풍이 많이 남아있고, 또 오늘 비가 와서 낙엽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계절을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물가에서 자란 단풍나무가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면은, 그래서 이 계곡, 한강변 이런 데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말에 일본의 기다알프스를 갔다 왔습니다. 기다알프스라는 말은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영국 사람이 19세기 말에 일본을 구경을 하다가 그 도야마, 나가노 이쪽에 있는 남북으로 뻗은 산맥이 있죠. 기다알프스. 거기 가보고 야 이거 스위스 알프스하고 같구나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기다알프스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연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조금 그 사람들이 원래 조심해서 그런지 자랑을 안 하는데 항상 기다알프스를 이야기할 때는 세계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한 5박 6일 돌아다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자연 조건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기다알프스 그 지역은 30m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이 보통 한 1920m, 2300m 이런 데 있는데, 그런 호텔은 11월부터는 폐쇄를 해버립니다. 4월 되면은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완전히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느 일정한 이 계절 가면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것을 흔히 우리가 극지라고 그러죠. 극지. 일본은 극지가 있는 데구나. 근데 한국은 극지가 없죠. 한국은 뭐 어디든지 사계절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지를 가진 나라와 극지를 갖지 못한 나라는 그 사람들이 아마 자연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 씨 설명을 할 때 이 세대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40대 이하는 고생을 안 해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우리 세대가 고생한 건 주로 이야기할 때 배고픔 고생, 전쟁을 겪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 근데 요새 그 밑에 특히 20대, 10대 이런 사람들의 고생은 정신적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건 입시죠. 입시. 과외. 제 외손자가 지금은 국민학교 5학년인데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하루 하는 걸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갔다가 2시에 오면은 또 외할머니가 받아가지고 미술학원 보내고 조금 있으면 또 영어학원 보내고 요렇게 막 굴려요. 근데 일기장을 쓰라고 그래서 일기장 쓴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또 뭐 영어학원 갔다, 미술학원 갔다 요렇게 써놓고 뒤에 뭐라고 써놓느냐.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먹고 자고만 했는데 요새 바쁘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옛날이 좋았다 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생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덤벼들면은 아마 반발이 생길 겁니다. 반발이. 그래서 서로 아까 불안과 불만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좀 넓게 보면 또 달리 보여도, 넓게 본다는 게 숲을 본다, 좁게 보면 나무를 본다 아닙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숲만 보고 나무를 안 보면 그것도 안 되고 이쪽을 다 보는데 가끔 이 두 가지 시야를 교차해가면서 어떤 사물을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게
제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외국의 제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한꺼번에 왕창 들어와가지고 그냥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걸렸어요. 편의적으로 하면 1876년에 운양호 자그마한 배 때문에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강제된 이제 개방 정책을 쓰면서 이 세계사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약 140년이에요. 이 140년 만에 우리의 실력도 있고 또 행운도 따르고 해가지고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이. 우리가 흔히 경제만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아시아의 최강은 아니고 아시아에서 한 두 번째는 되겠죠. 일본 다음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측면에서는 아시아 최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장점이 많지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아시아의 최강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140년 만에.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가 이렇게 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느긋하게 이 선거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140년 동안에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었느냐. 우선 여러 가지 행운인데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민주주의를 받을 때부터 모델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러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의 모델이 처음부터 이게 미국식으로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앞선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게 되었다는 것도 참 이상해요. 유럽식, 독일식, 그때 일본은 독일식을 모델로 했습니다. 독일이 불란서한테 이기는 거, 보불전쟁에서 불란서한테 이기는 거, 야, 독일식으로 했다. 근데 독일은 당시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영국보다도 불란서보다도 후진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개화식이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비롭죠. 그것은 아마도 선교사 역할이 클 겁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여기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1904년 5년에 쓴 독립정신 보면 이 책은 완전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을 거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보장하는 놀라운 겁니다. 바로 미국식 모델을,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논평가로 끝난 게 아니라 사상가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바로 건국을 했다. 그게 굉장한 행운이죠. 그분이 뭐 논평가로 끝나고 사상가로 끝났으면 이 역사를 만들 수 없죠.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게 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그 속성상 그건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제국주의를 상대로 하니까 자연히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그게 사회주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뭐 체계발에서부터 호치민까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바탕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은 예외예요. 이것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즉 김구,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 또 기독교신데 물론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하다가 40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본의 토벌을 받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서는 소멸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위한 뭐 무장투쟁을 하고 하나는 저 김일성처럼 저 하바롭스크 저쪽으로 쫓겨가가지고 그건 소련의 나쁘게 말하면 소련의 앞잡이가 되버리고 그러나
중국 본토에 있었던 이 장개석의 뒷받침을 받아서 장개석 또한 기독교 신자죠. 손문 장개석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개석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익으로 가지 않은, 좌익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이승만, 김구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도권, 정통을 이어갔다. 그 연장선상에서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다가 6.25를 만나가지고 300만이 죽고, 이걸 통해서 야,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뒤에는 역시 공산주의는 가난한 나라에서 피어오르는 이 악의 꽃이다. 부자가 되면은 공산주의 없어진다. 이런 신념으로 박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되니까 중산층이 생기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 체육관에서 통일주재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서 대통령 뽑을 거냐.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마 사태 일어나고 11.6 사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 종교인, 야당 정치인이 정치적 자유를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요. 한국의 140년에 걸친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소외자가 보다는 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이승만, 김구, 상해 임시정부,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기술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나라가 바로 서면은 꼭 이 기술을 배워야지 해가지고 일본이 도입한 근대적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미래를 기약했던 사람, 백선엽 장군같이 군사기술을 배운 사람, 그리고 행정관료로 고문시험을 쳐가지고 행정관료가 돼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배운 사람, 그리고 변호사, 판사, 그리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 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참여. 요새는 일부 세력들의 친일반 막 타령하는 자들한테 욕도 먹고 있지만은 그건 다 세상을 잘못 보는 것이고, 넓게 보면 참여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군인, 그리고 학생, 종교인, 야당의 감옥에 가면서도 민주화를 요구를 했던 야당 사람들, 다 기업인들 물론이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공산당, 소수의 공산당이 우리만 역사에 참여하겠다. 너는 무조건 따라오라. 참여자가 적어요.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주동적으로 주체적 의식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이 아주 소수고, 남한에서는 대거 참여했다. 다 자기의 노력을 보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산과 건설의 양이 많아진 거죠. 참여자가 많으면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많아져요. 그것을 또 매개로 하는 이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북한은 수령 몇 사람, 세 사람이 이끄는 소수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다 보니까 생산이 될 리가 있습니까? 건설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60몇 년 동안 경쟁하다가 보니까 참여자가 많은 한국은 시끄럽죠. 참여자가 많은 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참여자가 적고 일사불란하게 명령하는 대로 하면 조용해요. 조용하면 그런데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생산이 시끄럽기 때문에 전부 사방으로 뛰니까 시끄럽다가 시끄러우면서 발전하고, 저쪽은 조용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쟁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어요. 혁명도 일으키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망명하기도 하고, 암살도 되고, 자살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쟁취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는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다.